세계은행이 32년 만에 극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108개국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나라는 단 한 개국뿐이었습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데이터를 3번이나 다시 돌렸습니다. 오류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 그 나라. 15명의 전문가가 전원 반대했지만 증거가 쏟아지자 회의실이 뒤집혔습니다. 일본 경제학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 7층 대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을 향했죠. 파란 점들이 빼곡하게 찍혀있는 그래프였습니다. 108개의 점이 하나의 구간 안에 몰려 있었어요. 중진국 함정이라고 불리는 영역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75%, 거의 60억 명이 살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저 구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딱 하나, 점 하나가 그 구간을 뚫고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세계은행에서 일해왔습니다. 47개국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했고 중진국 함정 보고서를 총괄하는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마이클 브레넌. 그게 제 이름이에요. 3년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는데 꼬박 3년이 걸렸어요. 108개국의 경제 성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수천 개의 변수를 돌렸어요. 어떤 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고 어떤 나라가 빠져나왔는지를 밝히는 게 이 보고서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데이터를 돌릴 때마다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08개국 중에서 단 한 개국만 졸업 라인을 넘긴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데이터 수집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32년 경력이 말해주거든요. 이런 아웃라이어는 열의 9이 입력 실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뽑았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세 번째로 뽑았을 때도 같은 점이 같은 자리에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보고서의 최종 내부 심의 세미나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15명은 전부 세계 경제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에요. IMF 출신, 유럽중앙은행 출신, 각국 재무부 출신. 이 사람들이 승인해야 보고서가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회의실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고 스크린에 108개의 파란 점이 떠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108개국이 이 구간 안에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입니다. 브라질,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남아공. 전부 이 안에 갇혀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저는 스크린 위쪽에 홀로 떠 있는 빨간 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점은 함정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나라가 108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졸업 라인을 넘었어요. 제임스 콜린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전 IMF 수석 분석가 출신이에요. 표정이 벌써 회의적이었죠. 이 나라가 어딘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회의실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어요.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반응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것과 직접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후지모토 류였습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 담당이에요. 도쿄대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 재무성에서 15년을 일한 뒤 세계은행에 온 사람이죠. 아시아 경제에 관해서는 이 방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 씨. 후지모토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졸업했다는 건가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거지 현실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후지모토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종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은 일본을 따라한 겁니다. 제가 도쿄에서 근무할 때 한국 관료들이 우리 재무성에 연수를 왔어요. 자동차 산업도 일본이 가르쳤고 반도체 초기 기술도 일본에서 넘어간 겁니다. 독자적 졸업이라고 보는 건 과대평가예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한스 베버가 펜을 돌리며 동의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독일 출신답게 모델과 시스템을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음은 제임스 콜린스였습니다. 영국식 억양이 섞인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칼날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어요. 마이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콜린스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입니까? 0.7대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죠. 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를 졸업이라 부르면 이 보고서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졸업이 아니라 잠깐 반짝한 뒤 다시 함정에 빠질 나라를 특별 취급하는 격이에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하는 콜린스의 모습이 마치 법정에서 반대 신문하는 변호사 같았습니다. 위장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카를로스 멘데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중남미 담당이에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었죠. 마이클, 잠깐만요. 멘데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한국보다 먼저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자원도 있고 인구도 있고 국토도 한국의 85배예요. 그럼 브라질이 함정에 있고 한국만 졸업했다고요? 대체 기준이 뭡니까? 멘데스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건 학문적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죠. 조국의 자존심이요. 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스 베버가 끼어들었어요. 마이클, 나도 한마디 하겠네. 독일 출신의 유럽 경제 담당이 두꺼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독일 모델, 북유럽 모델, 이런 검증된 성공 사례가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을 특별 취급해야 합니까? 인구 5천만짜리 아시아 소국 하나를 108개국의 유일한 졸업 사례로 넣으면 이 보고서가 학술 논문이 아니라 한국 홍보 자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올라프 닐슨이 여기에 거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통계방법론 담당이에요. 이 사람은 숫자의 객관성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통계적 아웃다이어를 결론에 넣는 건 위험합니다. 표본 오류를 확인하셨습니까? 3번 확인했습니다. 3번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15명이었습니다. 15명 중에서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테이블 끝에 앉아 있던 로버트 해밀턴 부총재는 팔짱을 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최종 승인권자예요.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그냥 지켜보는 얼굴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3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15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고백이라는 단어가 이런 자리에서는 흔치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후지모토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데이터를 처음 돌렸을 때 한국이라는 점이 졸업 라인 위에 찍혀 있는 걸 보고 제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입력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32년 경력이 말해주거든요. 이런 아웃라이어는 100이면 99이 실수예요. 콜린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어쩌겠냐는 뜻이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뽑았습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3번째도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기본 데이터가 떴어요. 이 나라의 조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토 면적 G20 19개 회원국 중 꼴찌. 천연자원 석유 매장량 제로. 천연가스 사실상 제로. 출산율 0.7대. G20 중 유일한 0점대. 역시 꼴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땅 꼴찌, 자원 꼴찌, 출산율 꼴찌. 저는 세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꼴찌의 삼관왕이에요. 누군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비웃음이 아니라 약간은 흥미를 느끼는 웃음이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15명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조건의 나라가 중진국 함정을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콜린스는 팔짱을 풀지 않았고 후지모토는 안경 너머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멘데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졸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분노나 비웃음이 아니라 약간의 궁금증이 섞이기 시작한 거죠. 불가능한 조건의 나라가 왜 졸업 판정을 받았는지.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 질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수출 그래프가 나왔어요. 오른쪽 위로 치솟는 곡선이었습니다. 수출 7,500억 달러. 세계 6위입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다음이에요. 한스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돌리다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독일 바로 다음이라는 사실이 걸렸던 모양이죠.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인구 6,800만에 국토가 한국의 6배인 나라를요. 나탈리 뒤퐁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프랑스 출신이거든요. 하지만 콜린스가 바로 반격했어요. 수출이 크다고 졸업이 아닙니다. 중국도 수출 세계 1위지만 여전히 중진국 함정 안에 있어요.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은 다른 문제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이 반박도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임스. 정확한 지적이에요. 콜린스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제가 동의할 줄은 몰랐던 거죠. 수출 규모만으로는 졸업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텅 빈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가운데에 질문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몇 개일까? 후지모토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반도체하고 배 만드는 거 2개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테이블 아래에서 제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하게 유지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 1위인 분야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 1위들이 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졸업이 증거인지. 저는 리모컨의 다음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보시고 나서도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이 챕터를 보고서에서 빼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콜린스와 후지모토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보여달라는 뜻이었죠. 회의실 맨 끝에 앉아있던 프리아 샤르마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인도 출신의 신흥국 분석팀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비웃거나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노트를 펼치고 있었죠. 그 눈빛이 달랐어요. 호기심이 보였습니다. 15명 중 14명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간 쌓아온 데이터를 믿었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그래프가 뭘 보여줬는지,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제 32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 2개의 막대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이 2개를 합치면 나머지 전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저는 파란색 막대를 가리켰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를 합치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지브 파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도 출신의 기술혁신 담당이에요. 반도체라는 단어에 반응한 거죠. 70%라면 사실상 독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요즘 AI가 화제잖습니까? 챗GPT니 자율주행이니 하는 것들이요. 이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보통 메모리가 아니라 초고속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HBM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라 첸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주니어 분석가예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검색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의 두뇌를 100배 빠르게 돌려주는 특수 장치입니다. 이 HBM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85%를 넘습니다. 사라가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확인했는데 수치가 맞아요. SK하이닉스가 단독으로 50% 이상이고 삼성까지 합치면
85%가 넘습니다. 후지모토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격했어요. 반도체는 일본이 가르쳐준 기술입니다. 80년대에 도시바와 애니시가 세계 1위였어요. 한국은 그걸 배워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후지모토 씨. 배운 건 사실이에요. 후지모토가 승리했다는 듯 턱을 치켜 올렸어요. 하지만 제자가 스승을 넘어선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후지모토의 턱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일본 반도체 기업 중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넘는 곳이 있습니까? 침묵이었어요. 후지모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엔비디아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왕이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이 엔비디아가 쓰는 초고속 메모리를 한국이 만들어줍니다. 왕에게 칼을 납품하는 대장장이가 한국인 셈이에요.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멈추면 전 세계 AI가 멈춥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구조적 사실입니다. 프리아가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어요. 라지브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선박이 떠 있는 사진이었어요. LNG선.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서 액체로 만들어 나르는 특수한 배입니다. 데이비드 리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호주 출신의 무역 정책 담당이거든요. 호주가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니까 이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이 배를 만드는 게 왜 어렵냐면요.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접 이음매 하나에서 가스가 새면 배가 통째로 터질 수 있어요. 축구장 4개를 일렬로 이어놓은 크기의 배에서 수만 개의 용접 이음매가 전부 완벽해야 하는 겁니다. 제임스 콜린스가 살짝 눈을 가늘게 떴어요. 숫자에 반응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LNG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87%입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 마이클. 호주에서 LNG를 수출하는데 그 배의 87%가 한국산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호주뿐만이 아닙니다. 카타르에서 나오는 LNG, 미국에서 나오는 LNG, 전부 한국이 만든 배에 실려서 세계로 갑니다. 데이비드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감탄의 한숨이었습니다. 후지모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작아져 있었어요. 조선업도 일본이 원조입니다. 맞습니다. 70년대에 한국이 처음 조선업을 시작했을 때 일본과 영국 기술자들이 와서 가르쳐줬어요. 100년은 걸릴 거다라고 했답니다. 저는 후지모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어려운 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100년 걸린다던 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낸 거예요. 후지모토가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프리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마이클, 이건 한두 개 분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회의실에 미세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첫 동요였거든요. 프리아, 정확합니다. 아직 8개가 더 남았습니다. 콜린스가 시계를 봤어요. 하지만 자리를 뜨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세계 지도가 떴는데 각 나라의 인터넷 속도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유일하게 진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지 모바일 속도 세계 1위입니다. 라지브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오지 속도가 졸업의 증거가 됩니까? 인프라는 작은 나라가 유리한 거 아닌가요? 콜린스가 바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싱가포르도 인터넷 빠릅니다. 땅이 작으니까 당연한 거죠. 예상했던 반박이었어요. 싱가포르 면적이 서울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콜린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보다 좀 작을 겁니다. 맞습니다. 서울보다 작아요. 반면에 한국은 전국 인구 커버리지가 97%입니다. 강원도 산골마을, 인구 10명짜리 동네에서도 오지가 잡힌다는 뜻이에요. 잠시 멈췄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하철에서 끊기는 인터넷이 한국 산골에서는 안 끊깁니다. 제임스 콜린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는 런던에 살다가 워싱턴으로 왔는데 영국에서도 시골 가면 인터넷이 잘 안 터지거든요. 직접 겪어본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한국 시골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4K 화질로 전 세계에 보여주는데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려요. 버퍼링 한 번 없이요.
나탈리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번째, 전자정부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UN 전자정부 개발 지수 순위표였습니다. 한국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5년 넘게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에도 스마트폰 하나면 행정서류가 30초 만에 나와요. 한스 베버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30초라고요? 네. 주민등록등본이든 사업자 등록증이든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미국에서 같은 서류 하나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리죠. 제가 미국인이면서 미국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올라프가 피식 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관공서에서 팩스를 쓰고 서류에 도장을 하나하나 찍습니다. 쿠지모토의 귀가 빨개졌어요. 사실이니까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부가 국민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나라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한스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펜만 돌리던 사람이 메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5번째, 로봇 밀도. 새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막대 그래프인데 한국의 막대만 유독 높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명당 산업용 로봇이 몇 대 있는지를 세는 지표입니다. 한국이 만 명당 1012대로 세계 1위예요. 라지브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계 평균이 얼마입니까? 162대입니다. 그러면 7배가 아닙니까? 정확히 6.2배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현대차 생산 라인에 가보면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요. 콜린스가 여기서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역시 빈틈을 안 놓치는 사람이에요. 잠깐, 마이클. 로봇이 많다는 건 그냥 인건비가 비싸서 아닙니까? 출산율이 낮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로봇을 쓰는 거잖아요. 이건 강점이 아니라 위기의 증거 아닌가요? 회의실에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반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출산율이 낮으니까 사람이 부족해요. 그런데 제임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입니다. 콜린스의 눈이 약간 흔들렸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인구가 줄면 경제가 줄어듭니다. 산업이 위축되고 성장률이 떨어지죠.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갔어요. 사람이 귀해지니까 로봇과 AI로 빈자리를 채우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저는 포브스지 기사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미국 포브스가 이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로봇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버린 나라라고요. 콜린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즉각적인 반박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논리가 먹혔다는 뜻이었죠. 프리아가 손을 들었어요. 마이클, 여기까지 5개 분야가 전부 세계 1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조선, 오지, 전자정부, 로봇 밀도. 이게 전부 한 나라에서 동시에 나왔다고요? 네. 프리아가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통계 오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2번째 동조자가 나온 셈이었습니다. 라지브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사라는 태블릿으로 계속 수치를 확인하면서 작은 소리로 맞아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지모토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콜린스도 고개를 돌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부총재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죠. 15명 중 3명이 움직였습니다. 아직 12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예정에 없던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데이터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세미나에서 개인 이야기를 꺼내는 건 흔치 않거든요. 콜린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쿠지모토도 팔짱을 풀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종이가 바래져서 거의 노란색이 된 봉투였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구겨진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리처드 브레넌도 세계은행에서 일했습니다. 몇몇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도 세계은행 출신인 건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사실이었거든요. 60년 전입니다. 아버지는 한국 원조 담당이었어요. 봉투에서 누렇게 바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아버지가 쓴 보고서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립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업 기반이 전무하며 부존 자원이 없음. 지속적 원조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보고서를 쓰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봉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식 자리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마이클, 내 평생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느냐? 한국을 포기한 거다. 희망이 없다고 결론 내린 거다. 하지만 그 나라는 포기하지 않았어. 아미르 카셈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집트 출신이에요.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이 이 이야기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거죠. 아버지의 보고서에서 희망 없다고 쓴 나라가 60년 뒤에 수출 7,500억 달러, 세계 6위가 됐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멘데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쓰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 실패할 거라고 썼고, 저는 한국이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쓰고 있으니까요. 나탈리가 손등으로 눈가를 슬쩍 닦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60년 전 보고서와 오늘 이 보고서. 이 두 개가 대비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증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아직 5개 더 남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분 전과 지금은 같은 방이 아니었어요. 조롱하던 얼굴들이 진지해졌고 팔짱을 끼고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멘데스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바꿔서 말했어요. 아까의 분노가 아니라 진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마이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브라질은 한국보다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산업화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함정에 있고 한국은 나갔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카를로스, 그 질문의 답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답해드리겠습니다. 멘데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적대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미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다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손이 아까보다 덜 떨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드웨어 이야기였습니다. 반도체, 배, 통신, 전자정부, 로봇, 전부 공장에서 만들고 시스템으로 돌리는 것들이죠.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이쪽에서도 세계 1위라는 건 솔직히 저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화장품 수출 순위표가 떴어요. 6번째. 화장품입니다. 나탈리 뒤퐁이 자세를 바로 했어요. 프랑스 출신이니까 화장품이라는 단어에 자동으로 반응한 거죠. 한국 화장품 수출이 1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화장품 수출에서 프랑스 다음 2위예요. 나탈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프랑스가 1위잖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는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미국 시장 데이터가 떴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만 따로 떼어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탈리의 등이 곧게 펴졌어요.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액이 22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가 20억 달러로 밀려났어요. 나탈리가 의자에서 약간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외국산 화장품이 프랑스산이 아니라 한국산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나탈리의 입이 벌어졌어요. 10초 정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에게 화장품에서 졌다는 건 독일 사람에게 자동차에서 졌다고 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거든요. 100년 넘게 화장품의 본고장이라 불리던 프랑스를 미국 시장에서 제쳤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나탈리가 한참 동안 스크린을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프랑스 사람이 화장품에서 한국을 인정한 겁니다. 회의실에 작은 충격파가 흘렀어요. 7번째. 식품입니다.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라면 수출 16억 달러. 가공식품 단일 품목으로 16억 달러를 넘긴 건 한국 식품 수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라프가 웃었어요. 라면으로 16억 달러요? 네. 미국 월마트에도 파리 카르푸에도
방콕 편의점에도 한국 라면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임팩트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김이요? 한스가 되물었습니다. 네. 밥 위에 올려서 싸먹는 그 김이요. 세계 김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73%입니다. 세계에서 팔리는 김의 4장 중 3장이 한국산이에요. 수출액만 1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사라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어요. 미국에서 팔리는 김의 90%가 한국산 조미김이에요. 미국 아이들이 학교 도시락에 과자 대신 김을 넣어 달라고 한다는 기사도 있어요. 맞습니다. 반도체처럼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콜린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적대적이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반도체에서 김까지. 참 스펙트럼이 넓군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소프트 파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8번째. 문화 콘텐츠입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 올라간 한국 드라마가 17편입니다.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스페인 드라마, 전 세계 콘텐츠가 경쟁하는 곳에서 한국 드라마 17편이 이름을 올렸어요. 후지모토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보다 많습니까? 글로벌 탑10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후지모토의 안경 너머로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일본이 문화 콘텐츠에서도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음반 시장은요. 세계 음반 판매량 1위와 2위가 전부 한국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를 제치고요. 엘레나 코발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폴란드 출신의 동유럽 담당이에요. 한국어 학습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780만 명입니다. 12년 만에 13배 늘었어요.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600명이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나탈리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어졌어요. 자국 학생들이 프랑스어 대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수출 전체를 합하면 연간 130억 달러가 넘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박자 쉬었어요. 반도체가 세계의 머리를 잡았다면 드라마와 음악은 세계의 가슴을 잡은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지금까지 8개의 세계 1위를 연달아 쏟아냈거든요. 숫자의 무게가 사람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한스가 노트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조롱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상적이에요. 독일 사람이 인상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독일인이 칭찬에 인색하다는 건 이 방에 있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15명 중 7명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3사람, 후지모토와 콜린스, 그리고 해밀턴 부총재는 여전히 결론을 유보하고 있었어요. 9번째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나라로 존재하려면 경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군사력 순위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입니다. 3년 연속이에요. 엘레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바로 옆이니까 군사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위 5개국을 보시겠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한국.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콜린스가 바로 답했어요. 전부 핵보유국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5위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요. 핵무기 없이 오직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엘레나가 숨을 들이켰어요. 방산 수출은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인 2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했어요. 엘레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엘레나가 자기 경험을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폴란드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한국 장비 도입 검토에 참여했어요. 품질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 장비보다 가성비가 좋고 납기일을 정확하게 맞춰요. 유럽 방산업체들은 납기 지연이 일상인데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하더라고요. 후지모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일본은 방산 수출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거든요. 이건 일본 내부에서도 민감한 주제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10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10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R&D 투자 비율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G20 19개국의 막대 그래프인데 한국의 막대만 유독 높았어요.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4.93%, G20에서 1위입니다. 2위인 미국보다 거의 1.5%포인트 높아요. 콜린스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렌즈를 닦는 건 아니었어요. 눈을 비비는 거였습니다. 오래 집중한 탓이기도 했겠지만 숫자의 무게에 지친 표정이기도 했어요.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수 세계 1위, 혁신 지수 아시아 1위, 세계 4위, 그리고 인적 자본 및 연구 부문에서 7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올라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통계방법론 전문가답게 감정 없이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마이클, 데이터 검증 결과를 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올라프가 말하면 모두가 듣거든요. 이 사람이 오류라고 하면 끝이니까요. 10개 분야 전부 교차 검증했습니다. 데이터 수집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통계 전문가가 오류 없음을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콜린스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이 사람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콜린스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더 이상 적대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어요. 개별 데이터는 인상적이에요. 10개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건 분명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졸업의 증거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1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건 아닐 수 있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사실 이게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진 마지막 의문이었어요. 저는 콜린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임스,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콜린스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핵심은 이 10개가 따로 존재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10개의 점이 선으로 연결된 그림이었습니다. 이 10개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연결이 왜 졸업의 결정적 증거인지, 왜 한국만 이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콜린스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보여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어요.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듣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해밀턴 부총재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팔짱을 풀고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어요.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자세가 바뀐 건 분명했습니다. 15명 중 10명이 이미 넘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후지모토의 자존심, 콜린스의 논리, 그리고 해밀턴의 승인. 이 세 사람을 넘어야 보고서가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3년간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10개의 점이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조선, 오지, 전자정부, 로봇, 원전, 화장품, 식품, 문화 콘텐츠, 군사력과 연구개발. 하나하나가 세계 1위인 분야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임스가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1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졸업이 아닐 수 있다고요. 콜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이 10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건 그냥 운이 좋은 나라예요. 여러 분야에서 우연히 잘 된 겁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10개의 점 사이에 선이 하나씩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10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60여 년 전 포항에 제철소가 세워졌습니다. 쇠를 녹여서 철판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스크린에서 첫 번째 선이 그어졌습니다. 철강에서 조선으로. 그 철판이 거제도 조선소로 갔습니다.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작은 화물선이었어요. 하지만 기술이 쌓이면서 LNG선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 87%를 장악한 그 배의 시작이 제철소의 철판이었어요. 두 번째 선이 그어졌습니다. 조선에서 반도체로. 배를 만들면서 쌓인 정밀 가공, 기술이 반도체로 넘어갔습니다. 용접 이음매에서 머리카락 한 올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기술력. 그게 나노미터 단위로 칩을 깎는 반도체 공정의 기초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선. 반도체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오지로. 반도체 기술이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오지 통신망이 필요해졌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오지를 상용화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그 반도체가 들어간 기기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빠른 네트워크를 요구했으니까요. 네 번째 선. 오지에서 문화 콘텐츠로. 그 오지 위에서 드라마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탑 10에 17편이 올라간 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 위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생태계가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선. 문화에서 화장품과 식품으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퍼지면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 배우가 바르는 화장품,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라면과 김. 문화가 소비재를 끌어당긴 겁니다. 10개의 점이 전부선으로 연결됐어요. 하나의 그물망처럼 보였습니다. 철판 한 장에서 시작해서 반도체, 배, 스마트폰, 오지, 드라마, 화장품, 라면, 김까지. 하나가 다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집합이 아니에요. 구조적 도약입니다. 콜린스가 안경을 다시 쓰며 스크린을 쳐다봤어요.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밑바탕에 R&D, 투자 G20 1위, 특허 출원 인구 대비 세계 1위, 인적 자본 7년 연속 세계 1위가 깔려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 아래에 한 줄을 띄웠어요. 세계은행은 이 과정을 3단계로 분석했습니다. 1단계, 종잣돈 마련. 2단계, 기술 학습. 3단계, 자기 파괴적 혁신. 멘데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자기 파괴적 혁신이요? 기존에 하던 방식을 스스로 부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멘데스를 쳐다봤어요. 카를로스, 아까 질문하셨죠. 브라질은 왜 함정에 있고 한국은 왜 나갔냐고. 멘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진지했어요. 브라질은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원도 있고 인구도 있고 국토도 85배 넓죠. 출발 조건은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멘데스의 주먹이 다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갈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회사들에게 부품 국산화율을 달성하라고 통보했어요. 못하면 조립 면허를 뺏겠다고. 외국 부품에 기대서 편하게 조립만 하던 걸 끊으라는 겁니다. 콜린스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1년 반 만에 독자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의 부품을 끼워 맞추기만 하던 나라가 자기 차를 만든 거예요. 멘데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어요. 브라질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폭스바겐, 피아트, 포드. 외국 기업들이 시장을 가져갔고 우리는 독자 모델을 만들지 못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멘데스가 스스로 답을 찾은 겁니다. 같은 출발선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존 방식을 부수고 새로 만드는 용기가 있었고 그게 없었던 나라는 함정에 남았어요. 멘데스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못한 건 기술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브라질 사람이 직접 인정한 거였습니다. 그때 후지모토가 움직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후지모토는 안경을 벗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경 없는 얼굴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어요. 이 사람이 안경을 벗는 건 오늘 세 번째였는데 이번에는 렌즈를 닦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씨.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조롱도 반박의 날카로움도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솔직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후지모토에게 쏠렸어요. 제가 반대한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후지모토가 스스로 말해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후지모토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일본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 전부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한국에 기술을 넘겨주고 가르쳐주고 현장 지도까지 나갔어요. 100년 걸릴 거라고 했던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후지모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런데 제자가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것도 한 분야가 아니라 10개 분야에서요. 회의실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저한테는 일본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박한 거예요.
데이터가 맞다는 걸 알면서도요. 후지모토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등줄기를 따라 전류 같은 것이 흘렀어요. 한국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후지모토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5초, 10초, 15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프리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나탈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멘데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선생님이었던 나라가 제자에게 졌다고, 10개 분야에서 졌다고.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하지만 승리의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후지모토의 용기에 대한 존경이었어요. 자존심을 꺾고 데이터 앞에 무릎을 꿇는 건 그 어떤 논문을 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니까요. 회의실에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후지모토의 고백 이후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때 테이블 끝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로버트 해밀턴 부총재였어요. 오늘 세미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팔짱만 끼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이 보고서의 최종 승인권자. 이 사람이 거부하면 3년간의 작업이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해밀턴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은발이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70대 초반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15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마이클. 낮고 깊은 목소리였어요. 이 사람이 입을 열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거든요. 이 보고서 수정할 필요 없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멈칫하며 다시 들었어요. 수정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챕터 그대로 넣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3년이었습니다. 1095일 동안 매일 이 데이터와 씨름했어요. 틀렸을 수도 있다는 불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그 모든 게 저 한마디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지. 해밀턴이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를 가리켰어요. 제가 아까 꺼냈던 아버지의 보고서였습니다. 자네 아버지 리처드의 보고서도 부록으로 넣게. 저는 멍하니 쳐다봤어요. 60년 전에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쓴 보고서와 오늘 이 나라는 유일한 졸업국이다라고 쓴 보고서. 이 두 개가 나란히 놓이는 게 이 보고서의 진짜 가치일세. 목이 메어왔습니다. 대답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해밀턴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회의실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네 아버지가 틀렸다는 게 아닐세. 그때는 누구도 예측 못했어. 자원도 없고 산업 기반도 없고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였으니까. 해밀턴이 다시 저를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지. 그 한마디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콜린스가 처음으로 고개를 완전히 숙였어요. 패배가 아니라 인정의 자세였습니다. 엘레나가 작게 박수를 쳤어요. 한스가 노트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좌절의 한숨이 아니라 감탄의 한숨이었어요. 아미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집트도 언젠가 이 함정을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이 가능했다면 불가능한 건 없을 거예요. 멘데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까 충혈됐던 눈이 이제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브라질도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결단만 있다면. 프리아가 노트를 들어 보였어요. 빼곡하게 적힌 메모였습니다. 인도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한국 모델에서 배울 게 있어요. 15명이었습니다. 처음에 15명 전원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15명 전원이 이 보고서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해밀턴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총재에게 직접 올리겠네. 그리고 다음 달 총회에서 발표하도록 하지. 저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감사합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네고 어깨를 두드리고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후지모토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안경을 다시 쓰고 있었어요. 마이클 씨. 네, 좋은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일본식 인사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이코노미스트가 동료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이었죠. 저는 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아버지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60년 된 갈색 봉투. 모서리가 닳고 종이가 바랜 그 보고서. 대한민국은 자립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아버지가 쓴 그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어요. 108개국 중 유일하게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나라. 대한민국. 60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보고서와 아들의 보고서 사이에 6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6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제도 조선소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뜨거운 불꽃 속에서 배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원 연구실에서 며칠째 집에 못 가고 현미경 앞에 앉아 반도체를 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논밭에서 해가 뜨기 전에 나가 해가 진 뒤에 돌아오면서 자녀 등록금을 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나라의 미래를 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결과가 이겁니다. 반도체로 전 세계 AI를 움직이고 있어요. 만든 배가 세계 바다의 87%를 다니고 있습니다. 산골에서도 오지가 터지고 서류 한 장이 30초면 나와요. 공장에서는 로봇이 사람을 지키고 절반 가격에 원전을 지어서 유럽에 수출합니다. 만든 화장품이 프랑스를 이기고 끓인 라면이 16억 달러어치 팔리고 밥상의 김이 세계의 73%를 차지하고 있어요. 찍은 드라마가 60개국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고 핵무기 없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지키면서 연구개발 투자는 G20 1위입니다. 67달러의 나라를 7,500억 달러의 나라로 만든 사람들. 세계은행이 기적이라 부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거창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아버지의 보고서 위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갈색 봉투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앞에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잿더미도 이겨냈고 외환위기도 이겨냈고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어요. 출산율이 낮으면 로봇과 기술로 메울 겁니다. 새로운 도전이 오면 또 부수고 다시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위기 앞에서 주저앉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 위에 펜으로 한 줄을 적었어요. 아버지에게. 당신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당신이 희망 없다고 쓴 나라가 108개국 중 유일하게 졸업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에 워싱턴의 석양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달 총회에서 세계에 발표됩니다. 108개국이 빠진 함정. 단 한 개국만 빠져나온 기적.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08개국 중 유일한 졸업국 대한민국.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해낸 일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